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며 고관세 정책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다양한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편 관세를 언급하다가 곧이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현지 시각으로 18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우리에게서 자동차와 반도체는 대미 최대 수출품인 만큼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트럼프발 세계 관세 전쟁을 진단해보고 우리의 협상 방향과 대응책을 논의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전 G20 대사 한미 FTA 기획단장을 역임한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셨고요.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란 경제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민분들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동맹국 내에서는 각자가 지켜야 될 룰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맹국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이 그만큼 피해본 거에 대해서 만큼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또 많아지겠죠. 이제 관세로 태클을 걸어서 흑자 본고를 이제 내놔라 뭐 이런 식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만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그걸 확대해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트럼프가 어쨌든 뭐 하는 정책에 머리를 써서 대응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시대에 역행할 수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일본 총리도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더 심각하지 않나. 패권이랑 결국 힘의 싸움인데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힘의 논리로 되는 거라서 그냥 저희는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공장을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인하고 그거를 트럼프 정부가 잘 안 지키려 한다는 그런 것들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투자 대비 손실이 많지 않을까. 준비해야겠죠. 당연히 무역이라는 건 서로 이익을 테이크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보복 관세를 하더라도 저희는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겠죠. 모든 게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미국 상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퀄리티를 승부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가격만이 꼭 뭔가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관세 압박 많이 지금 보도도 되고 있고 우려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세 분은 어떻게 이 관세 정책 총평을 또 바라보고 계신지요? 먼저 이전 대선님부터요. 예,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천명한 미국 우선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또 1기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면서 보다 강화되고 확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확대되는 정책으로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김 교수님께서는요? 뭐 다 이미 예상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예상이 됐었는데 정작 이거를 당하고 보니까 다들 굉장히 놀라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다 예상이 됐죠. 예, 그랬는데 역시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됐던
예상대로 됐지만 정말 놀랍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대로지만 매우 놀랍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란 기자께서는요? 저는 이 관세 정책을 바라볼 때 트럼프를 어떤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라요. 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의 CEO라고 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요. 그럼 미국이라는 곳에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래 혹은 협상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게 트럼프가 지금 취하는 입장이다라고 이해하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과거 정치인들이 했던 논리로 지금 현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전 대석께서는 한미 FTA 기획 단장도 역임하시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중국의 60%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추가로 이제 물리겠다고 했는데 우선 궁금한 게 이야기한 대로 다 할까요? 지금 보면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책은 굉장히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부터 기후변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수 우대 정책, 정부에 대한 축소, 대외 원조 축소 이런 것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이 관세와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시 말씀드린 대로 10 내지 20% 보편 관세, 60% 대중국 관세를 부과를 천명했는데 저희가 놀란 거는 4월 1일까지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예외적인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카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진영 내에서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런데 관세 정책에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견이 있느냐? 그거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생기는 물가에 대한 영향,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인플레 관련된 부분은 잠시 뒤에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궁금한 것은 트럼프 하면은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부동산 재벌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이제 고관세 정책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계속 강조하는 거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온 겁니까? 어떤 철학이 있는 겁니까? 흔히 이제 그 트럼프의 정책을 조상은 이제 몬로이즘, 신고립주의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맥킨리 대통령 관세 정책을 관세를 도입했죠. 크게 세게 도입하고 당시는 소득세가 없었으니까 관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19세기 말에 맥킨리 대통령을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집단이죠. 트럼프를 포함했어요. 그래서 아예 봉우리 이름도 다시 또 맥키니 봉으로 다시 바꿨죠. 원래 맥키니였다가 또 데날리 봉 하다가 다시 또 맥키니로 바꾸고. 알래스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관세 그렇게 이제 그거는 뭐 철학적인 배경은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관세 정책이라는 게 가장 가시적이고 정책적 효능감이 있죠. 내가 이런 걸 합니다. 국민들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를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미국이 세계 최대의 그 최종재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해서만은 정말 다른 나라가 정말 이 약세죠, 열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점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타제안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추진했던 그 아트와 WTO에 기초한 자유무역 체제가 특히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중국의 보조금을 규율할 수 없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미국 내에 아주 확산된 인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이러한 관세 정책을 추구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 교수님 1기와 2기 그러면 아직까지 뭐 2기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만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면은 관세 정책은 사실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콜롬비아라든가 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통상 문제를 가지고 관세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관세를 휘두른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결국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경제 문제는 결국 4월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1기 때는 사실은 트럼프 주변에 있는 공화당 인사들이 옛날 네오콘이라든가 전통적 공화주의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자기의 뜻대로 못했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자기 주변에서 자기 뜻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관세 문제는 지금 60%고 20% 얘기했지만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관세 정책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런 수단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불확실하다. 한편으로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대사님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1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 관세 정책을 이어갔었는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건 아니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취했던 62년 통산법 232조 국가안보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한 거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 301조에 기초한 관세 부과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관세 통상 정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했을 따름이지. 근데 지금 2기에 와서 지금 가장 다른 게 뭐냐면요. 훨씬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훨씬 강화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멕시코, 카나다, 중국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기 때는 있었던 예외 또는 면세 조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걸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1기 때와 2기 때 지금 제일 큰 차이는 사실 트럼프 1기 때는요. 네. 국제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자율도 사실 0% 수준에서 올라가서 한 2%까지밖에 없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 국제 경제는 코비드에 따른 후유증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항상 이자율을 높이 유지하고 이게 떨어질지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기 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은 물가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아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고 기자님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콕 세 나라를 짚었는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보편 관세 25%, 중국 대상으로는 10% 추가 관세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그 뒤에 또 상호 관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게 용어가 많이 등장하니까 자, 보편 관세는 뭐고 네. 상호 관세는 뭐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관세 뭐 지금 4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같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보편 관세죠. 이거는 모든 국가한테 그냥 똑같이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 앞서 이제 대사님이 그 예외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1기 때요.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거든요. 25%. 그런데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연간 수입되는 1,800만 톤의 철강 중에 80%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쿼터 제로 해가지고 무관세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네.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 서로 무관세로 하기로 한 거 그거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다 봐줬더니 이거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똑같이 다 물리겠다라고 해서 보편 관세를 얘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들고 나온 게 상호 관세입니다. 이거는 너 10% 그럼 나 10%, 너 20% 나 20%, 눈에는 눈 뭐 이해는 이 이렇게 이제 그 똑같이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 아까 철강 알루미늄 25% 얘기한 거 있고요. 국가별 관세 캐나다 멕시코 25% 내는 거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상호 관세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 여력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너 20% 나 20% 이 상호 관세가 처음에 도입된 거는요. 90여 년 전에 대공황 시기 때 서로 국가마다 무역 장벽을 세우니까 다 못 살겠는 거예요. 야 이렇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나온 게 상호 관세입니다. 그때는 뭐였냐? 우리가 내릴게 너도 내려 이거였어요. 아하. 근데 이건 트럼프식 재해석입니다.
이제는 올릴게로 바뀌었어요. 너가 올리면 나도 올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상호관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98%가 미국과 FTA 협정 때문에 서로 무관세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치트키가 있는 게 바로 비관세 장벽입니다. 뭔가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벽 이걸 관세로 환산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사실 일반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왜 관세 불공정 모욕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품도 똑같이 부가세 물고 미국 제품도 부가세 물고 차별을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차별이라는 거죠. 왜 미국에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판매세를 도입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네. 대충 평균 한 6.6%예요. 근데 우리 10%잖아요. 여기서 벌써 차이가 벌어지죠. 유럽은 한 20%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뭔가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서 부가세 같은 이런 비관세의 장벽을 관세로 환산해서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건데 이 상호관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서로 거래하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트럼프가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거래하고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노렸든지 관세를 무기로 다른 걸 얻어내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여쭙고 또 이 대사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WTO 세계무역기구는 부가가치세는 비관세 장벽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워낙 많은 국가들이 또 다양한 형태로 이 부가가치세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WTO도 아예 무시하는 겁니까? WTO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요. 네.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자주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다자주의가 우리 미국을 이용하게 만들었다.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용하면서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게 기본 시각이기 때문에 WTO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이제 국내 규제죠. 그러니까 비하인드 보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안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국경 안에 있는 제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이건 사실 WTO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예. 그것을 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면 이제 통상 장벽 중에서 관세 아닌 걸 전부 다 비관세라고 얘기하기 뭐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로 기준이 다르다든가 또 위생검역상에 무슨 기준의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덤핑 같은 것도 상대편에서는 이거는 억울하게 우리가 맞은 거다. 이건 비관세다. 비관세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전부 다 관세로 환산해가지고 한미 FTA 때문에 0%지만 관세는 없지만 너네 이러이러한 거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10%를 매길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거는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좀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다. 이건 참 힘든 상황이다 볼 수 예. 있죠. 대사님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잠깐만 기다려봐. 자동차도 관세 많이 물릴 거야. 그런 다음에 반도체는 더 물릴 수도 있을 걸. 근데 궁금한 게요. 미국도 의회가 있고 언론도 있고 또 법도 있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이 내부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조금 제가 말씀을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편관세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 내지 20%를 때리면 이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지금 관세 정책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물가에 대한 영향입니다. 인플레. 네. 상호관세는 이거를 갖고 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모두 다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기들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상도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야 물가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첫째는 핵심 산업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가져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세를 타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요구사항 관철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추진할 감세 정책에 필요한 세수 부족을 관세 수입 증가로 좀 막겠다 하는 건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죠. 1번과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예. 다른 나라의
그 관세와 비관세를 낮출 테고요. 지금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후에 대한 겁니다.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20에서 22% 수준이거든요. 높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무역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라는 평가가 다 있는데 이거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중국뿐 아니라 EU도 지금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대사님, 요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퍼센티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다, 40%일 수도 있다. 이거 예상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높은 수준입니까? 25%는 보통 예상한 수준인데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게 규정이 있느냐 없냐. 법적인 규정은 다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다 있는데 미국이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는데 이 행정명령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행정명령은 시행 중인 법과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정명령은 다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제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70여 개가 지금 제소 중에 있고 14개 정도의 지금 가처분 조치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의회도 지금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 25%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대미 수출액이 가장 많은 게 자동차입니다. 반도체보다도 3.2배가 많았는데 3분의 1이 자동차예요. 예, 어떤 타격을 받는 겁니까?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뭐 10% 관세 부과하면 현대차, 기아 뭐 4조 원 영업이익 감소 뭐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한 뭐 18% 넘게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경제기관들의 전망이 다 나오겠어요. 타격이 어마어마한데 핵심은 그럼 진짜 25% 물릴 거야? 라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 밖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밖에서 들어온 차에다가 25% 관세를 모두 물려버리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투싼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25% 관세가 물리면 $5,000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아마 현대차가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갉아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한 뭐 $2,000, $3,000는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가느냐? 미국인들의 물가 체감 물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리겠냐가 아니라 오히려 이 관세를 얘기할 때 트럼프가 한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 4월 2일이라고 했다가 또 19일 날 나와가지고 사우디 국부펀드 행사 가서 한 달 안에 또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을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언론 기자회견 중에 그들이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미국에 와서 여기서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주고 싶다. 앞서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으로 와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라바마 공장이 한 30만 대거든요, 연간. 근데 이걸 한 2배 정도 늘려가지고 좀 대응을 하겠다는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대책은 좋은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된 현대차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창출하는 연간 고용 개수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내수요. 내수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나라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데 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캐나다를 향해서는 미국의 한 주가 되라. 전 세계의 공장을 다 오라는 이야기인가요? 김 교수님.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25%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보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작할 수 있다. 1년에 걸쳐 인상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일단 뭔가 다른 협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입니까? 트럼프는 대단한 협상가죠. 노래는 뭐뭐 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래 한번 협상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한번 얘기 한번 시작해봐. 이제 이런 거니까. 싸움을 거는 거, 말을 거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도 있고 진짜 안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협상을 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동차도 사실은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수출 기업이 뭐 정도 환율 같은 거 효과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로 해가지고 좀 흡수를 한다고 해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로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 들어오란 얘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에 우리나라의 그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한 100억 달러가 넘더라고요. 106억 달러. 그래서 전체 대미 수출에서 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의약품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 달러입니다. 96억 달러.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예상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제 이거 영향을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할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부과되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부과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구조, 수입 무역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EU에서도 뭐 의약품을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여러 나라에 수입을 하는데 똑같이 25%가 부과된다.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미국 국내 생산되는 거에 비하면 불리하지만 예. 수입품 중에서는 상당히 효과는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석을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산정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우리 김흥종 교수님께서 대외 경제 정책 연구 원장을 지니셨는데 그런 교수님께서도 지금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대사님. 지금 이게 보면 트럼프가 아까 우리 고 기자님께서 자동차 관세 25%를 4월 2일 날 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3월 달에 네.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 이게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금 30일간 유예시켰잖아요. 그 2월 4일 날 유예시켰으니까 3월 초입니다. 카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미국의 자동차 3사가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지 않으면 미국 자동차 3사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나다와 멕시코 간의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상황과 연계돼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자동차, 반도체, 약품, 철강, 알루미늄 핵심 제조업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져오기 위해서 관세로 위협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남의 나라의 관세 비경세 장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리버리지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님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깔려 있는 밑자락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으로 공장을 들여와라. 또 하나는 상대 국가도 관세를 낮춰라는데 그럼 뭐 공장을 얼마나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공장을 투자를 결정을 할 때 네. 관세만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 미국의 노동자의 소위 질과 생산성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연관 산업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만으로는 투자 유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거는 관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김 교수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들어와서 자동차, 반도체, 약품 이게 이제 주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어라. 근데 정작 미국에 지어놓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그만큼 지원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좀 역설적인 것,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바이든 정부가 했으니까 이제 나는 모르는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네. 그다음에 이미 들어가 있는 투자한 공장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아도 그렇고 알라바마도 그렇고 사람을 못 구해요. 노동자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현재 기업에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또 트럼프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공장을 지어놓으면 또 이제 또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이민 정책이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합법적 이민이라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공장에서 쓸만한 적절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조지아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몰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인프라가요. 이게 한 100년 전에 지은 것도 많아요. 그 공항 이후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때 그 지은 것이 많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조지아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가지고 인프라가 좋아서 그쪽에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주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으라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프로젝트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도 그것이 실제화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면 빨리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텍사스의 삼성전자가 지어놓은 공장에서도 수요가 없어서 전면 가동도 또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고란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혜민 전 대사께서 미국이 인플레를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고란 기자께서 얘기하셨는데 근데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도 25%에 대한 관세 부과인데 지금 미국의 조지아의 기아차 공장도 포스코가 수출한 철강을 쓰고 우리 전자제품도 LG전자도 우리가 수출한 포스코의 철강을 쓰는데 그럼 이것도 가격이 미국 내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원가 상승 요인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철강 수입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곳들은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뭐 철강에 25% 관세를 붙여도 우리나라 철강 대기업들이요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철강 25% 관세 물리겠다고 하니까 미국 회사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10% 가격을 올리자 하고 해서 가격이 이미 올렸어요. 그리고 25% 관세를 감안을 해도 우리나라가 그 현재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열연 강판 기준으로 봤을 때요. 미국산보다 7.7% 정도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쿼터가 해제되고 뭔가 관세를 물어도 이게 미국 제품보다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철강 대기업은 괜찮은데 반면에 그걸 수입을 해다가 쓰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비싸지는 건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만 비싸지냐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다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가 풀어낼지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몫인 거고요. 지금 현재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한테 크게 또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 그 1기 때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2021년에 그 결과를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은 약 22억 5천만 불이 증가가 됐어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걸 사용하는 자동차나 기계 산업은 34억 8천만 불의 생산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들어와서 생산하라 그러고는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 경쟁력을 못 가지죠. 기본적으로 이거의 이율 배반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정확하게 세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관세 전쟁의 흐름 속에서 교수님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향 또는 긍정적으로 또 오히려 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 품목 또 있을까요? 일단 그 중국에 대해서 더 차별적인 그 301조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더 차별적으로 더 강하게 수출을 막고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을 막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잠깐 좀 그 철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중국이 철강 생산량이 보면 한 10억 톤 됩니다. 1년간. 그리고 2등이 인도인데 1억 4천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한 10배 차이 납니다. 3등이 이제 일본인데 한 8,700만 톤. 그러니까 거인 하나에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난장이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90%를 중국이 국내 내수로 소비합니다. 10%만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경제가 좀 요새 안 좋아져 가지고 10% 수출하다가 11%로 수출했어요. 조금 남아가지고. 예. 그러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에서 중국발 그 철강에 대해서 반담핑 나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비 관세를 지금 반담핑 관세를 매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국 중국 철강을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제어하느냐, 통제하느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 LG전자도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가전을 만들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후방으로서 이제 철강을 갖다 소유하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좀 이렇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 자동차 산업에서 사실은 무조건 우리한테 이제 나쁜 것은 아니고 자동차를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뭐 유럽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EU산 자동차에 비해서 경쟁력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특히 이제 반도체가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생산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결국은 가격의 인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제품,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로도 수입하는 그런 제품, 바로 이러한 그런 제품들을 잘 발라내 가지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 기자님 일단 1기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기 때의 트럼프와 2기의 지금 트럼프의 모습도 다르고 대통령 모습도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도 덩치도 1기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어떤 변화가 지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1기 때는 오직 중국이 목표였고요. 지금 2기 때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여러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1기 때는 트럼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다 약간 정통 공화당 사람들을 그 브레인들을 이제 처음이니까 다 앉혀놨더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배신만 하고 그래서 2기 때는 자기 이른바 충성파 자기와 똑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다 앉혀놓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달라진 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좋은 영향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른바 이제 대기업들이요, 뭐 철강이나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대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거기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서 해 나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다가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산업 기지가 옮겨가게 되면 그 옆에 부품업체들 있잖아요. 아하. 얘네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미국으로. 왜냐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산업이 다 붕괴되는 현상이 빚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나오고 있는 문제가 이제 양극화 문제잖아요. 기업단에서도 이제 대기업은 잘 나가는데 중소기업은 거의 전멸하고 있는 상황. 그게 이 트럼프의 근린 궁핍화 정책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대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트럼프 조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일방 조치라고. 근데 80년대 레이건이 취한 조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0년대 8년간 조지 부시 아버지가 4년간 12년 동안 74년 통산포 301조를 가지고 아주 일방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타겟은 일본이었어요. 주 타겟이.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엔화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반도체 협정을 3개나 맺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클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도 압력을 넣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8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 그다음에 특허법을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 그대로 개정을 했는데 그게 현재의 BTS를 낳은 겁니다. K 드라마를 만들고 한국의 제약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타겟이 중국이에요. 중국을 견제를 함으로 중국은 역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달라서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어떤 틈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관측을 해봅니다. 예. 김 교수님, 이거 하나 입으로 넘어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 특이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예뻐서입니까? 아직까지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서입니까? 뭐 더 급한 나라가 많은 거죠. 더 먼저 때려줄 나라가 많은 거고요.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우리가 한 미국에서 한 8등 정도 무역 우리 흑자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그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2017년 18년 동안 해도 한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2023년 3년도 4년도에 뭐 500억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만은 일단 그보다 더 때려줄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 가고 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우리나라로 올 겁니다. 다. 네, 피해가는 건 아니다. 절대로 아니죠. 알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2부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셨던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고란 경제신문 기자, 경제 전문 기자, 전 G20 대사셨고요. 한미 FTA 기획단장을 역임하신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2부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 이야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사님, 이 각국이 이 트럼프 당선인 시절부터 상당히 또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좀 국내 정세 상황이 좀 불안정하기는 합니다만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미국을 방문해서 윈윈 논의를 한번 해볼 것이다 이렇게 밝혀있는데요. 이런 협상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어떤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우선 보면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2016년에 당선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랑 싸우려고 했는데 이번에 당선되더니 모두 자기 친구가 되겠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달라진 트럼프의 위상인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호 관세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거는 품목별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 그 한미 간의 통상 분쟁이 시작된 게 1983년입니다. 이 앨범에 대해서 덤핑을 때려서 시작을 하고 84년에는 이제 컬러 텔레비전에 대한 덤핑 관세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 보면 한미 통상 분쟁은 양국 간에 이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역시 미국과는 호혜 정신에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를 해서 원만한 타결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간 박차관보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정인교 본부장이나 안덕근 장관, 조태열 장관 다 통상 전문가들이거든요. 정인교 통상교수 본부장입니다. 예, 네. 다 통상 문제를 오래 다뤘고 해서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님이 한미 FTA 기획 단장이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FTA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요구할까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랬지만 FTA나 WTO 등 통상규범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한미 FTA나 WTO에 모두 국가안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은 허용된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인복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재협상을 할 거냐? 지금 2월 6일에 개최된 그 신임 USTR 대표 지명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 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나다와 멕시코가 가진 USMCA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할 거냐? 어떤 점이 제일 우선 과제냐라고 했을 때 리뷰를 할 거고 최우선 과제는 이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회 수출이라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멕시코나 카나다에 투자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강화시키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USMCA에서 이렇게 원산지 규정이 강화가 되면 그거를 한미 FTA도 요구를 하면서 원산지 개정 관련 협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8년에 개정을 이미 했거든요. 그때도 큰 게 없었습니다.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만 10년에서 30년 미뤄졌을 뿐이지 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는데 지금 이제 각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매년 3월 31일 발표가 됩니다. 작년 내용을 보면 자동차와 관련해서 안전규정 배기가스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미 FTA 협상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국가와 투자자 분쟁 이게 미국이 2020년에 USMCA 미국과 카나다,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대폭 축소를 시켰거든요. 그걸 그대로 반영을 저희가 해서 이거를 좀 고쳐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자동차세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와 관련된 규정이 배기량 기준인데요. 이게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 원밖에 부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협정문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아주 민감하거든요. 양국 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서 재협상까지 협정문을 다시 개정을 하자 그럴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의치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이슈의 내용을 따져봐도 그렇게 뭐 민감하거나 결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USMCA는 미국과 캐나다, 미국 사이에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 기자님, 최근에 이제 하나 우리에게 좀 참고할 만한 것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의되는 내용들을 봤는데 뭐 알래스카 천연가스에 일본도 투자하겠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렇다면은 일본을 참고로 할 때 어떤 선물 보따리 또 앞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제가 대책이라고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약간 트럼프가 원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약간 저는 약간 이게 시쳇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트럼프가 제일 생색내기 좋을 만한 품목으로 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아까 픽업 트럭 말씀하셨는데 그 픽업 트럭 연장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하등에 뭐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픽업 트럭 자체를 생산도 잘 안 하고 현대차가 만드나 안 만들고 있죠. 그거 뭐 수출 뭐 관세 물리고 해도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최대한 생색은 내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없는 거를 따지고 보면 미국산 원유나 가스 수입하는 부분을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물건이라고 하면 미국산을 써주면서 우리가 생색을 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위비 관련돼서도 물론 방위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들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낼 의지가 있다. 하지만 이 방위비를 내면서 우리나라도 뭔가 이 군사기술에 굉장히 이렇게 첨단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저가에 뭐 그런 걸 들여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무엇을 수입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걸 극대화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령 뭐 미사일 사정 거리를 좀 더 허용받는다든지. 김 교수님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기 힘들 때 꼭 보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나 이런 걸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 연합 지금 뭐 이렇게 협상에 구체적으로 나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인데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하거나 참고할 만한 나라나 최근에 뭐 어떤 협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이 나라들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나라마다 좀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지금 여러 가지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뭐 관세도 있지만 또 비관세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나라 등치가 크지만은 우리는 이 나라들하고 좀 다른 점은 이 한미 FTA라고 하는 그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미 FTA 재협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우려를 하는 국내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한미 FTA 재협상을 하는 게 어떤 그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테이블에 앉으면요. 일방적으로 모든 걸 미국 측에서만 다 요구사항을 다 얘기하고 우리 측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자 그럼 협상 끝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텍스트를 또 다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시간도 또 많이 좀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미 FTA 어떤 틀 내로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나라가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몰아서 가지고 오는 게 시간도 벌고 분석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제도 할 때 이제 소수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 이거를 심사를 면제받는 화이트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은 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들한테만 그걸 허용해주고 있는데 미국과 가까운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영국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네. 뭐 캐나다 이런 나라만 해주고 있는데 그 결국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특히 이제 조선 군수 원자력 바이오 산업 이쪽은 상당히 좀 협력의 가능성 유망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런 거를 결국 한미 FTA라고 하는 틀 전체 내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지금 한 10% 이상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지금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모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또 원상복귀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환율 문제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사님 지금 김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환율 또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운 영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 정도의 그 긴밀한 좀 더 거래 관계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얻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누가 담당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탄핵 정국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근데 그 이시바 일본 총리가 방문해서 아주 좋은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예. 바로 일주일 후에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EU, 일본, 인도 상호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금 트레이드와 이 관세 문제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에는 정치적인 개입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게 이 기술적으로 실무 단계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통상 부서와 외교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우리 지금 대행 자체도 국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네.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사님 그러니까 뭐 자꾸 언론 보도에서 누가 없어서 누가 가야 되는데 누구랑 만나야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성당 노트르담 성당 개관식에도 초청하고 했지만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트럼프는 문제는 모든 걸 경제적인 이익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주고받기를 해야지 거기 가서 잘 보인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고 기자님 그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용진 SSG 회장이 또 돈 주니어와 절친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가요? 말을 하고 뭐 보도 내용을 따라서 이제 뭐 여쭤보는 겁니다. 말을 하고 리조트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만나기도 했고 또 지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민간경제사정단을 이끌고 어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뭐 도움은 분명히 어느 정도이든 간에 될 텐데 어떤 도움 또 어떤 협력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데 아까 그 실무단에서 굉장히 정치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뭘 주고 뭘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뭘 줄 거라고 할 때 이 뭘가를 준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실무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결정권자여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권자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이 간 거잖아요. 이건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로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기업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뭐라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기업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고란 기자가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럴 때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정부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우리 기업에 대한 대책 어떤 부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워싱턴 D.C.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우리 기업의 로비력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정보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23년도에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국 중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했다. 이제 200 몇십억, 30억, 40억 투자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너무 강조하면 좀 트럼프는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그걸 2년 미뤘다가 오래 하지 왜 또 그 남이 그 대통령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강조하지 말고요. 네. 2017년도 이후에 사실은 또 우리가 대미 투자가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때 또 1기 때부터 우리가 많이 했다. 뭐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뭐 무역 수지 흑자 문제가 뭐 있고 그러면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투자 유발된 그 무역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갔습니다만은 최태원 회장이 SK 회장 자격도 있지만 대한상의 회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상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가서 워싱턴 D.C.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이제는 만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같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뭐 비록 대행이지만 그 같이 전략을 짜가지고 가서 하고 민간은 오히려 대한상의 회장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뭐 해봐야죠 뭐. 그래.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대사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높은 관세는 결국 미국 내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좀 흥분돼 있는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을지. 실제로 지난해 전미 경제학회 샌프란시스코에 열렸던 그 경제학회에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상당히 이 인플레이션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요. 예, 전 USDR 대표죠. 지금 이번에 그 자기 비서실장을 USDR 대표로 추천을 해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통상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2월 6일에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기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역 수지 균형을 위한 새로운 통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안을 제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걸 통해서 무역 수지 균형이 이루어지면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마지막에 언급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로 물가를 신경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이긴 건 물가 때문이거든요. 2년 후에 내년 말에 다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해서 이 상호 관세 문제는 미국의 관세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 미국 기업과 상품의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결국 보면 지난 80년대부터 쭉 제가 지켜왔지만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많은 사람이 하고 어제 이제 토마스 프리드만이 뉴욕타임스에 컬럼 쓴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어느 나라도 혼자서 아이폰이나 전기자동차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이폰만 해도 전 세계 50개국 넘는 사람들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다. 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 노동의 분업이 아니라 지식과 전문성의 분업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그 미국과 전문성과 지식의 분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반도체도 한 70개국을 거쳐서 완제품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고 기자님 그런데
자, 앞서 이제 이 대사님 말씀대로 상호 관세 차원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빼주고 한다더라도 미국 차를 한국 시장에 내놓더라도 안 팔려요? 팔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됩니까? 사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 아까 협정을 할 때 환경 배기가스 규제 아무리 규정 낮춰주고 장비 없애줘도요. 네. 우리나라 소비자의 입맛이 변할까요? 근데 티내긴 좋아.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주면서 얻을 건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원유, 네, 또 맞습니다. 셰일 원유나 가스를 사들이는데 정작 이제 미국 차량이나 이런 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뭐 픽업 트럭이 됐든 대형 트럭이 됐든 사주는 것도 방안이 될까요? 아니 근데 그 사주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네, 강제할 수는 없죠 구매를. 제가 이제 북미 통상 과장을 할 때 아, 예. 자동차 문제가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보고 이제 이미지 문제. 왜냐하면 특히 그때는 자동차 미국 자동차를 사면 세무조사한다고 하도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부터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과장이 돼서 자 이거 해결하겠다. 니들 원하는 사항을 내라. 그랬더니 정부가 공용 차량으로 외국 차를 사라. 미국 차라고 사라 그러잖아요. 공용 차를 사라. 두 번째 국세청장이 외제차를 타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국세청장은 못하고요. 국세청장은 아주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금만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백리의 상징인데 그 비싼 차 못한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타는 거로 했고 네. 두 번째는 경찰 고속도로 순찰차를 저희가 샀습니다. 200대를. 기억납니다. 예. 미국 차를 샀던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토러스를 포드. 네. 포드 토러스를 50대씩 2년에 걸쳐서 100대를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린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획기적인 적체도 필요하고 사실 말한 대로 미국이 이제는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것을 한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EU FTA 하고 난 다음에 외국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거의 1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이 대수 기준이에요. 가격 기준으로 하면 거의 40%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문제는 제기를 안 하거든요. 예. 어쨌거나 김 교수님 이런 이 모든 관세 정책의 기저에 심지어는 뭐 파나마 운하도 입구부터 마지막 출구까지 중국 때문이다. 그린란드도 중국 때문이다. 지금 중국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고관세 정책 시도 또 중국과의 패권 전쟁, 제조업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 결국 이게 중국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을 이기려면 혼자서 이길 수는 없고 힘을 합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친구들을 좀 더 많이 좀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현명한 전략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관세 정책이 예. 그 자체가 그렇게 이제 오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물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지금 2%대 후반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2% 후반대로 간신히 맞춰놨는데 지금 분석에 따르면은 이 관세 다 매기면은 한 2%포인트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 물가 또 다시 4% 후반대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까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건 트럼프한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세 정책이라 하는 것이 완전히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굉장히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대중국 압박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또 굉장히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입장을 약간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야 그럼 우리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좀 많이 하자. 우리 미국에서 뭐 수입하지? 뭐 LNG하고 천연가스하고 원유 수입. 그거는 뭐 굉장히 부담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트럼프를 만나는 모든 외국 정상들이 다 그 얘기예요. 미국이 수출할 게 없어요 지금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곡물 수입하고 그런데 야 곡물하고 천연가스 그 원유 외에는 솔직히 우리가 수입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입할 게 없어요. 우리가 따져보는데 근데 그런 식의 태도가 이제 사실은 일본이 옛날부터 과거에 많이 견제하고 있던 태도였거든요. 그거를 미국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아까 그 외제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이렇게 획기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이러한 방식을
적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두 질문이 아주 뜨거운 감자의 질문인데 한 1분 30초씩 짧게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고 기자님께요. 네. 지금 뭐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왜 안 샀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치솟는 것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로 금은 접근하는 자산이 아니고요. 장기 관점에서 내 자산의 얼마를 배분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금이 치솟는 이유는 교과서적 답변으로 말하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의 선호,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 세 번째는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서의 금 선호 현상인데요. 제가 보기에 금값이 오른 게 아니라요. 그냥 달러 값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달러 가치가. 그래서 그걸 달러로 표시되는 금값이 오른 거고요. 야, 달러 이렇게 비싼데 뭐가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 그게 아니라 달러의 구매력이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통상에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이 미국의 글로벌 전쟁 또 관세 전쟁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계가 가장 우선해서 대응해야 될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외가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건요. 규범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으로 해서 통상규범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일본, 영국, 호주, 카나다 이런 국가들과 통상규범 확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관세 정책을 해서 중국 상품을 봉쇄를 하면요. 지금 중국의 상품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브라질, 터키, 인도 다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한중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네. 우리 무역위원회도 후반에 대해서 예비 판정을 했지만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 대응을 하면 상당한 통상 마찰이 우려가게 되기 여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속담인가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 지금 바로 필요한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